균열이 시작된 관계 목포항 수산시장은 새벽부터 소란스러웠다. 백고동이 잠을 깨우고 시장 사람들 대부분이 비릿한 바다 내음을 따라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겼다. 이선희는 그 중에서도 늘 가장 먼저 시장에 도착했다. 검붉은 해가 떠오르기 전 선희는 묵직한 고등어 상자를 옮기고 얼음을 퍼 담으며 분주히 하루를 시작했다. 28년 남편 최경민과 일군 이 큰 연어 유통회사는 목포 시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시장 바닥을 쓸면서도 경민 오빠랑 손 맞추면 못 이룰 일 없다는 게 선희의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경민은 자주 사라졌다. 여보, 오늘도 서울 출장이야? 그래, 회사 일 커졌잖아. 적당히 좀 신경 꺼 폐를 끼친다는 투로 경민은 선희를 외면했다. 점심 무렵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살피던 선희는 시계 바늘이 2시를 가리킨 걸 보았다. 오늘도 안 오네. 문득 선희의 핸드폰에 메시지 알람이 떴다. 오늘은 늦을 거야. 먼저 쉬어. 잠자코 말을 듣는 경민의 모습에는 오래전 다정했던 모습이 전혀 없었다. 퇴근길 역시나 시장 골목 어귀에서 선희는 경민의 자동차 소리를 기다렸다. 한참 뒤에야 문을 쾅 하고 닫으며 경민이 내렸다. 수트 차림, 넥타이마저 평소와는 다르게 메어져 있었다. 여보, 저녁 먹고 왔어?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 선희는 미묘하게 달라진 경민을 살피며 주방으로 향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목구멍에 맺혔다. 경민 씨, 요즘 너무 바빠서 우리 같이 저녁도 힘들고. 경민은 신경질적으로 화를 냈다. 내 바쁜 거 몰라?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아니,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그럼 제발 걱정 좀 그만해. 요즘엔 당신 때문에 내가 돌아버리겠어. 경민의 목소리는 냉랭했고 선희의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됐으니까 신경 끄고 돈 들어오는지만 확인해. 서늘한 정막이 거실을 꿰뚫었다. 밤이 깊었지만 선희의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경민은 어느새 다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목소리를 죽이려 조심하는 그의 뒷모습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선희는 살포시 다가서 귀를 기울였다. 내일 봐. 나중에 전화할게. 그 순간 경민이 뒤돌아보며 번개처럼 휴대폰을 숨겼다. 뭐 해? 훔쳐들으려고? 아니, 그냥 누구랑 통화 하나 했지.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괜히 딴 데 신경 쓰지 마. 경민은 짜증스레 방문을 세차게 닫았다. 선희는 주먹을 꽉 쥐고 혼잣말을 삼켰다. 대체 무슨 일이야? 예전엔 작은 것도 꼭 나랑 상의했잖아. 이튿날 새벽, 선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시장에 나갔다. 붉어진 눈으로 생선 정리를 하며 옆가게 박 사장과 마주쳤다. 어이 선희 씨, 오늘 컨디션 영 아닌데? 네, 어젯밤 좀 늦게까지 일했어요. 에이, 경민이 요새 얼굴도 잘 안 비치던데 뭔 일 있는 거 아냐? 선희는 아무 말 못하고 풀죽은 미소만 지었다. 고요한 저녁, 남편이 늦게서야 들어왔다. 여보, 왜 자꾸 늦어요? 경민은 습관처럼 짧게 대꾸했다. 서울 일이 중요해. 당신 모르는 게 많아. 선희는 참았던 울분을 토해냈다. 나는 당신 없이 이 일을 어떻게 해왔는데 나한테 아무 말도 않고 혼자만 다 하겠다고? 경민이 냉혹하게 웃었다. 그래, 당신은 그냥 생선만 고르는 시장 아줌마야. 큰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빠져. 선희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정말 내가 필요 없으면 나가라고 해. 당신 마음대로 다 하면 됐잖아. 경민도 지지 않았다. 정신 좀 차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사업 벌써 망했어. 괜히 자기 덕인 척하지 말고. 그날 밤 선희는 차가운 욕실 거울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정말 내가 경민 씨 인생 발목 잡은 걸까? 아니,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경민 씨가 숨기는 게 있다. 긴 한숨 끝에 선희의 눈은 점점 결의로 빛나기 시작했다. 이 집, 이 가게, 이 인생, 내가 어떻게 지켰는데 절대 쉽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드러나는 그림자 목포항의 수산시장은 변함없이 북적거렸다. 오전이 한창 무르익자 경매장의 구호와 바닷바람 속 물비린내가 뒤섞였다. 이선희는 고등어 박스를 옮기며 아무렇지 않은 듯 묵묵히 일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날카로운 불안감이 박혀 있었다. 점심 무렵 선희는 운송 트럭을 정리하다가 김철수 관리인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선희 씨, 경민 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바빠졌나요? 글쎄 방금 낯선 여자가 가게 근처를 서성이던데. 여자요? 누군데요? 잘 모르지요. 말쑥하고 키가 큰데 한참을 휴대전화로 사장님이랑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의 심장은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혹시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지만 머릿속에서 경민이 밤마다 몰래 통화하던 모습, 지난번 호텔 영수증, 그리고 최근 경민의 냉랭함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오후가 되자 경민이 시장에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민 씨, 저기 오늘 가게 근처에 여자분이 있었다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경민은 찬물, 끼얹듯 대꾸했다. 왜 또 의심하는 거야? 이젠 내 주변 사람도 신경 써야 해? 아니, 그냥 걱정돼서 경민이 한숨을 내쉬며 경멸하듯 쳐다봤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별것도 아닌 걸로 괜히 소설 쓰지 마. 뭔가 골마 있는 듯한 냉기가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다. 다음 날 선희는 일부러 오전 내내 경영 사무실에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삐그덕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긴 생머리, 번쩍이는 하이힐, 뾰족한 분위기. 여성은 선희를 힐끗 내려다보더니 비웃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이신가요? 여기, 최경민 사장님 계시죠? 선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여자가 바로 남편의 불륜 상대임을. 잠시 후 경민이 사무실에 들어오자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단박에 쏟아졌다. 경민 오빠, 약속한 시간보다 빠르네. 여자가 상냥하게 말했다. 경민은 얼굴이 굳었지만 억지로 침착한 척 답했다. 여기서 뭐해, 유진 씨? 유진은 선희를 훑어본 뒤 경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곧 정리된다면서?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새 없었다. 두 분 대체 무슨 관계예요? 경민은 민망한 듯 씩 웃더니 툴툴대듯 말했다. 업무상 만나는 거래처야. 오해하지 마. 유진이 비아냥거리듯 말을 이었다. 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사장님 일 때문에 온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명백한 비밀의 신호가 오갔다. 선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집도 가게도 인생도 다 걸고 살아왔는데 그는 날 얼마나 바보로 본 걸까? 그날 늦은 저녁 남편을 마주한 선희는 폭발하고 말았다. 속이 훤히 보여. 당신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경민이 차게 쏘아붙였다. 괜히 헛소리하지 마. 그런 쓸데없는 걱정 말고 내일부터 가게 일 신경 꺼. 나 혼자 처리할 테니까. 선희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번졌다. 당신 정말 사람이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28년을 이 고생 함께 해놓고. 경민도 질세라 언성을 높였다. 너무 잔소리 좀 그만해. 다 내 덕도 아니야. 내가 다 만들었어. 넌 그냥 내 옆에서 시키는 거 제대로만 해. 유리잔이 깨지는 듯 부부 사이엔 되돌릴 수 없는 금이 갔다. 그날 밤 선희는 시장 끝 술집에서 김철수를 불러 술잔을 기울였다. 김 관리자, 나 진짜 이상한 걸까? 내가 다 잘못된 거야? 철수는 망설이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선희 씨, 시장 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요즘 경민 사장도 낯설고 당신도 너무 힘들어 보이고. 선희는 눈물을 삼키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 남편, 내가 지켜봤던 그 남자가 아냐. 나 다 들춰낼 거야. 진실이 뭐든 새벽 찬 바람이 선희의 뺨을 핥히었다. 그래도 그녀는 무너질 순 없었다. 유진,
최경민, 두고 봐. 내가 당하기만 하는 줄 알아? 짙은 그림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질투와 어두운 계략 이른 새벽, 부두를 휩쓰는 해풍이 서늘했다. 선희는 잠도 설치고 시장에 나섰지만 오늘따라 생선 상자도 유난히 무겁게만 느껴졌다.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가슴 한 구석에는 억눌린 화와 불안이 소용돌이쳤다. 박 사장님,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아, 네. 요즘 잠이 잘 안 와서요. 주변 상인들의 짧은 인사는 공허하게 들렸다. 몹시 지쳐서 사무실로 들어서려던 순간 문틈 너머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 사장님, 요즘 여자 문제로 말들이 많네요. 아내분 힘들겠어요? 선희는 문 앞에 얼어붙었다. 시장 사람들마저 이미 자신을 불쌍하게 보고 있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경민의 전화가 울렸다. 평소와 딱딱했던 목소리 대신 낮고 친근한 어조였다. 응, 자기. 오늘 그 일 잊지 않았지? 네. 걱정 말고 잘 준비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사랑해. 선희의 심장이 찢어졌다. 남편의 배신은 이미 소문이 아닌 현실이었다. 그날 저녁 선희는 결심하고 경민을 마주 앉혔다. 최경민.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 당신 대체 뭐하고 사는 거야? 경민은 짜증스럽게 웃었다. 이젠 캐묻지도 못 참아? 내가 시장에서 뼈 빠지게 뛰는데 뭐? 당신은 맨날 트집 잡고 정신병자처럼 굴지 말라고. 선희는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다. 정신병자? 그렇게 보였어? 좋아. 당신 원하는 대로 내 앞에서 그 여자랑 전화해. 숨길 수 있으면 숨겨봐. 경민이 탁자를 세게 쳤다. 당장 입 다물어. 네가 뭐라 하건 이 집, 이 장사 다 내가 일궈낸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날 그렇게 몰아붙이면 내가 진짜 죽고 싶어질까봐 두렵지도 않아?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경민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죽고 싶다니? 그렇게 해. 대신 보험금이라도 남겨줘라. 그래야 내가 평생 빚 갚으며 산 세월 보상이나 제대로 하지. 그 농담 같은 핏기 없는 말에서 섬뜩한 서늘함이 느껴졌다. 밤이 깊었고 경민은 어느새 사무실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정리했다. 그 뒤로 유진과의 톡 메시지가 빗발쳤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어서 처리해. 조금만 참아. 곧 끝나. 며칠 뒤 경민과 유진은 서울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숨길 여지가 없었다. 유진이 와인을 흔들며 속삭였다. 그 여자 아직도 눈치 깠겠지? 의심은 해도 증거는 없어. 이제 한 방만 있으면 완벽해. 언젠데? 이번 주말 새벽에 창고 점검시킨다. 그리고 나는 알리바이 만들고 간이 좀 서늘해야 정신 차리지. 유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끝나면 당신이랑 제대로 살고 싶어. 보험금도, 이 사업도. 둘 다 우리 거야. 경민이 미소로 화답했다. 걱정 마.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 그 시각 목포의 집에서 선희는 경민의 외투에서 이상한 영수증을 발견했다. 보험회사, 신규 계약, 거액의 금액, 이름은 자신의 것이었다. 손이 떨렸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경민은 일부러 태연한 표정으로 선희에게 말했다. 이번 주말에 창고 상태가 걱정되더라. 당신이 직접 싹 점검 좀 해. 난 거래처 미팅 때문에 오전에 서울에 있어야 하니까. 선희는 순간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왜 하필 나더러? 당신이 직접 하면 되잖아. 그깟 일 하나 못할 거면 이 사업에서 손 떼라. 이윽고 경민은 문을 쾅 닫고 떠났고 선희는 혼자 남아 울음을 삼켰다. 나를 죽이려는 건가? 설마 진짜 그런 건가?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버틴다. 내가 얼마나 지독한지 두고 봐라. 그날 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질투와 배신, 두려움과 분노가
선희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결코 경민의 손에 무너질 생각이 없었다. 얼음덧 죽음이 문을 두드리다 모처럼 햇살이 따뜻한 토요일 새벽, 이선희는 평소보다 더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로 향했다. 경민은 새벽부터 외출 준비로 분주했다. 여보, 난 오늘 오전 내내 서울 거래처랑 미팅이 있어. 창고, 냉동고, 재고 확인 좀 해. 며칠째 결로가 심하다더라. 목소리는 무심했고 시선은 차가웠다. 선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가슴 밑바닥에서 싸늘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차라리 같이 가자고 할 걸 그랬나. 아냐, 오늘은 뭔가 다르다. 시장 뒤편 냉동창고. 회색의 두꺼운 철문이 서늘하게 빛났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살아나와야 해. 선희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창고 안은 음산했다. 바닥에는 온통 얼음이 깔려 있고 선반에 냉동 고등어 박스가 빽빽했다. 냉기 때문에 손끝이 금세 시렸다. 온도계는 영하 18도를 가리켰다. 선희는 꼼꼼히 재고장부와 실제 물량을 대조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자 경민이 창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여기 왜 왔어? 서울 가신다더니? 경민이 씩 웃으며 말했다. 잊은 물건이 있어서. 근데 아직도 재고 못 셌어? 꽤 오래 걸리네. 선희는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순간 경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여기 잠깐만 더 있어.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뭔 소리야? 나 벌써 추운데. 경민은 대답 대신 문을 닫아놨다. 쿵! 서늘한 금소금과 함께 두꺼운 문이 잠겼다. 선희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경민 씨, 농담 그만해. 문 열어줘. 미안해, 선희야.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무감각하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넌 여기서 좀 쉬고 있어. 나한텐 네가 필요 없어졌다. 당신 미쳤어?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30년이면 충분하지 않냐? 넌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져야 해. 대답은 없고 발소리만 멀어졌다. 선희는 맨손으로 철문을 두드렸다. 여보! 여보! 소리는 두꺼운 금속 벽에 부딪혀 멀리 퍼지지 않았다. 손끝이 터지고 피가 맺혔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숨을 헐떡였다.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안 돼. 제발. 나 아직 할 말이 많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손톱이 부러져도 그 문을 놓칠 수 없었다. 한참이 지나자 손과 발이 얼기 시작했다. 입김이 희뿌옇게 번지고 목에서는 점점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죽는 걸까? 경민, 네가 정말 날 죽이려고 했구나.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왔을 때 선희는 마지막 힘을 짜냈다. 누군가 와줬으면. 바로 그때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다. 사장님? 여기 안 계세요? 젊은 직원 승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나 좀 꺼내줘. 미약한 목소리에 승우가 철문을 열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손이 얼음장 같아요. 승우는 허겁지겁 선희를 부축해 밖으로 데려왔다. 찬바람이 폐를 찔렀다. 선희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승우를 꼭 붙잡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오늘 있었던 일 일단 잊어줘. 제발. 승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혼자 이불을 덮고 떨며 울었다. 살았어. 하지만 다음번엔 무슨 짓을 저지르려 할지 몰라. 그녀의 분노와 공포, 그리고 복수심이 창백한 새벽을 뚫고 분명하게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최경민의 곁에서 순진하게 당하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신뢰의 추락,
세상에 고립 아찔한 냉동창고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온 날 이후 선희의 일상은 전혀 달라졌다. 아침 햇살이 비쳐도 추위는 가시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껄끄럽고 의심스러웠다. 목포 수산시장을 거닐다 보면 예전 같으면 사장님, 오늘도 힘냅시다 하며 밝게 인사를 건네던 상인들도 피하듯 시선을 돌렸다. 조용히 속삭이는 뒷말이 선희의 귓가를 핥히었다. 요즘 이 사모님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며칠 전엔 냉동 창고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지 뭐야. 경민 사장도 요즘 머리 아프겠다. 소문에 아내분이 정신이 좀 그렇다던데? 이 모든 건 경민이 공식처럼 떠드는 악의적인 소문 때문이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굳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람들아, 요즘 아내가 이상해진 걸 나만 눈치챈 건 아닌 것 같아. 나이 탓인지 요즘 쓸데없는 의심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늘어놔. 우리 마누라 한참 갱년기라서 그런가 봐요. 다들 그냥 넘어가요? 농담처럼 그러나 의도적으로 바늘을 꽂았다. 그 소문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는 건 한순간이었다. 선희는 친하게 지내던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사장님, 저 며칠 사이에 다들 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혹시 들은 거 있으신가요? 한참 머뭇거리던 박 사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요새 경민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서 우리도 괜히 말려들까봐 좀 조심스러웠어요. 선희 사모님, 그냥 좀 쉬세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가슴속에 강철 같던 신념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있던 자리를 들린 채 집으로 돌아가자 딸과 아들이 식탁에 앉아 서로를 쳐다봤다. 엄마, 또 싸웠어요? 왜 자꾸 아빠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너희는 정말 엄마 마음 몰라주네. 엄마, 제발 좀 창피하게 굴지 말고 그냥 좀 놔둬요. 아빠 힘들게 좀 하지 말아요. 딸은 노골적으로 좌절한 기색이었다. 엄마, 내가 아빠랑 얘기해봤는데 진짜 그냥 피곤해서 늦는 거다. 자꾸 이러면 우리 가족 망가져. 선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저녁 늦게 선희는 작은 방에서 홀로 이불을 뒤집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릴 것 같았다.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아. 가족도, 동료도, 시장도. 나는 이제 혼자야. 다음 날 시장 관리자 김철수를 찾았다. 김 관리인님, 저 혹시 경민 씨가 또 뒷말을 흘린 건 없나요? 김 관리인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다들 선희 사모님이 요즘 신경이 예민하다면서 아무 말도 안 걸려고 해요. 사실 저도 걱정이 돼서요. 저 미쳤나요? 저 정말 이상한 행동하나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 관리인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니요, 저는 사모님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사모님께도 휴식이 필요할 뿐이에요. 선희는 억울하고 서러운 감정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조용한 밤 선희는 욕실에 홀로 앉아 뜨거운 물로 손을 씻었다. 이 손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내 목소리는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거울 속엔 수척해진 중년 여인의 얼굴, 초점이 흐린 눈망울. 손에 든 면도칼이 잠시 위험스럽게 번뜩였다. 다 끝내버리면 편해지는 걸까? 하지만 그 순간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던 말이 떠올랐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스스로만은 버리지 마라. 그게 네 마지막 자존심이다. 선희는 면도칼을 던지고 벽을 주먹으로 세차게 내리쳤다. 피가 스며 나와도 차가운 슬픔을 견딘 채 이를 악물고 되뇌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절대로 경민의 승리를 보고 죽을 수는 없지. 그녀는 한층 외로워졌지만 오히려 내면 깊이 반짝이는 분노와 결의를 안았다. 이윽고 침묵의 밤이 끝나고 새벽이 찾아왔다. 지금부터 내 삶은 내가 다시 붙잡는다. 선희는 서서히 거센 폭풍을 헤치고 일어설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탐욕의 음모와 소름 끼치는 진실 계속된 오해와 모욕, 그리고 고독 속에서 선희는 마침내 결심했다. 최경민이 숨기는 무언가가 있다. 더 이상 누구도 믿어주지 않지만 직접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그날 밤 선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계산대에 얹힌 장부, 서랍 구석에 감춰둔 오래된 파일, 컴퓨터 속 전자문서 하나하나를 조용히 훑었다. 이 모든 거래 내역이 정말 문제없는 걸까? 처음엔 평범한 입출금 기록처럼 보였지만 익숙한 이름 대신 낯선 계좌번호와 반복되는 크고 작은 지출 내역이 눈에 들어왔다. 몇 개월 새 경민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돈은 점점 늘고 있었다.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거야. 그리고 분명 유진 그 여자랑도 연관돼 있다. 선희는 며칠 밤을 지새우며 증거를 모았다. 가지고 있던 경민의 주민등록증 사진, 서류에 찍힌 자신의 도용된 사인, 보관함에서 찾아낸 낯선 보험 증서. 보험 수익자는 전부 경민과 유진이었다. 한편 서울 호텔의 비밀스러운 방. 최경민과 한유진은 조용히 마주 앉아 와인잔을 기울였다. 아직도 안 끝났어. 그 여자 은근히 끈질기네. 유진이 지친 표정으로 말했다. 걱정 마. 이번엔 완벽하게 처리할 테니까. 경민은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모든 돈은 이미 다른 계좌로 빼돌렸어. 내 이름도 자금 흐름도 증명 안 돼. 내 이름만 조심하면 돼. 유진의 눈이 번쩍였다. 혹시 서류 문제는 어때? 그 여자가 의심 못하게 했지? 이미 다 사인 받아놨어. 술에 취했을 때 가짜 서류인 줄도 모르고 도장 찍었더라고. 두 사람의 음흉한 미소가 교차했다. 그 시각 선희는 회사 컴퓨터로 경민과 유진의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하다 미묘한 진동을 느꼈다. 이게 뭐지? 왜 내 이름으로 된 계좌가 또 있지? 무심코 파일을 클릭했다가 뜨악한 전자서명과 거액의 보험 계약서 팩스를 발견했다. 내가 사인 안 한 서류인데? 그녀는 곧장 장부사진, 계좌이체 화면, 도용된 보험 증서 등 일련의 자료를 USB에 저장했다. 늦은 밤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김철수 관리인을 찾아갔다. 선희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하얘요. 이것 좀 봐줘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 누군가 날 해치려고 하고 있어요. 김철수는 파일들을 차례로 넘겨보다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분명 횡령과 보험 사기.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요. 내가 직접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거예요. 지금 신고하면 오히려 내가 누명 쓸 수 있잖아요. 한편 경민과 유진은 다시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상황 끝내는 대로 바로 연락해. 어설프게 굴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여자 이미 우리 손바닥 위에 있어. 그날 밤 선희는 거의 미친 듯이 집안을 뒤적였다. 서랍 깊숙한 곳 빛바랜 쪽지 하나와 DVD가 발견됐다. 쪽지에는 경민의 필체로 적힌 조각난 문장. 보험은 처리했어. 유진, 이번 일만 끝내면 모두 너와 나의 것이 될 거야. 손이 떨렸다. 현기증이 몰려오며 오래 참아온 분노와 공포, 절망이 한꺼번에 복받쳤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사무실로 몰래 들어와 CBT 영상을 확인했다. 경민이 서류에 강제로 선희의 도장을 찍는 모습, 술에 취한 자신 옆에서 유진이 미소 짓는 장면 등이 영상 속에 남아 있었다. 벽시계의 초침이 빠르게 돌았다. 머리는 복잡하게 가라앉았다. 나만 미친 여자가 아니었어. 이 집, 이 회사, 내 삶까지 모두 그들의 거짓말로 무너져 가고 있었던 거야. 선희는 눈물을 삼키고 증거 뭉치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 김철수에게 건넸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부탁 좀 드려요. 이 진실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맨손으로 다시 회사를 바라보는 선희의 눈동자는 오래전에 잃었던 용기와 결의로 반짝이고 있었다. 결단의 전환점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선희는 한참을 집 앞 바다를 바라보았다. 거센 파도가 검붉은 수평선을 때릴 때마다 그녀 마음속에 쌓이던 망설임들도 조금씩 허물어졌다. 누구도 믿지 않았던 진실.
오직 자신의 두 눈과 손으로 쥔 증거만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이제 선희는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선희는 부엌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워 만든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했다. USB, 인쇄문, 통화 녹음 파일까지. 특히 전날 밤 몰래 경민의 휴대폰을 빌려 두 사람이 나눈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가장 소중했다. 유진, 이번이 마지막이야. 꼬투리 잡히지 않게 해. 이미 보험금 다 정리했다니까. 음성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아침 식탁. 자녀들은 여전히 냉랭했다. 아들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엄마, 제발 이쯤에서 그만해. 아빠 살인자 만들 셈이야. 딸도 울먹이며 소리쳤다. 우리 가족 그만 망쳐. 엄마가 미친 거야. 제발 정신 차려. 순간 선희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절망을 느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다. 그래, 너희가 뭘 해도 상관없어. 너희 아빠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반드시 증명할 거야. 내 이름, 내 인생, 함부로 더럽히게 두지 않을 거다. 아들은 고개를 획 돌렸고 딸은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다. 선희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마저도 외면하는 이 고독감. 하지만 이토록 모든 사랑을 잃은 순간 의외로 내면 깊숙이 맑은 결심이 피어올랐다. 이윽고 시장에서 김철수 관리인을 은밀히 만났다. 철수 씨, 이 증거들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꼭 경찰에 넘겨줘요. 그리고 내가 부탁한 CCTV 원본 오늘 나에게 줄 수 있나요? 김철수는 동정과 연민이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도울게요. 사장님, 꼭 살아남아 주세요. 서류 더미와 USB를 가방에 넣고 선희는 시장 게시판에 CCTV와 관련된 안내문을 띄웠다. 차후 필요시 경찰에 모든 시장 CCTV와 장부를 공개하겠다는 협박 아닌 경고였다. 경민이 소문을 퍼뜨리며 그녀를 더 심하게 옥죄는 것도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날 오후 경민이 집에 불쑥 찾아왔다. 도끼 어린 목소리였다. 네가 뭔데 날 이렇게 몰아붙여? 미친 여자처럼 설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 아직도 모르겠어? 더는 당신에게 휘둘리지 않아. 내가 봤어. 다 들었어. 유진이랑 거래한 보험, 회사 돈 빼돌린 자료, 증거가 충분해. 경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헛소리! 그따위 조작 증거로 뭘 어쩔 건데? 법정에서 다 밝힐 거야. 끝까지 싸울 거고 절대로 내 삶을 당신에게 빼앗기지 않겠어. 그 순간 경기관리인과 사무실 직원들이 우연히 주변을 지나쳤다. 경민은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를 악물었다. 해질 무렵 선희는 집으로 돌아오며 마지막 각오를 다졌다. 이제 도망치지 않아. 이 목숨 내 명예를 위해 한번 걸어본다. 손에는 증거 봉투와 작은 녹음기가 꽉 쥐어져 있었다. 그 밤 선희는 김철수 관리인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부탁했다. 혹시 내가 실종되거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경찰에 알려요. 이제 진짜 싸움이야. 나 절대로 더는 물러서지 않아. 창밖으로 바람이 불고 목포항의 등대 불빛이 멀리 깜빡였다. 침대에 누운 채 선희는 스스로 되뇌었다. 모든 걸 잃은 자는 두려울 게 없다. 내가 증명한다. 내가 다시 내 인생을 세운다는 걸. 그리고 새로운 나를 향해 그녀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기어이 시작되고 있었다. 정점의 대결 늦은 오후. 시장 관리 사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김철수 관리인이 주요 직원들을 불러 모았고 선희는 결연한 얼굴로 봉투와 USB를 손에 든 채 나타났다. 곧이어 경민과 유진도 모습을 드러냈다. 경민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미소를 띄었고 유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선희를 노려보았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오랜 시간 뒤틀린 거짓과 배신,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민이 비웃듯 말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선희. 진실? 네가 꾸며낸 이야기 아냐?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30년 동안 당신만 믿으며 살아왔어.
이제야 알았다. 내가 그렇게 바보였다는 걸. 유진이 가늘게 웃었다. 그런 여자가 뭘 알기나 하겠어. 네 인생은 제대로 망가질 거야. 선인이가 USB를 김 관리인에게 건넸다. 여기에 경민과 유진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내 이름을 도용해서 보험 사기까지 저지른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경민은 소리치며 맞받았다. 헛소리 하지 마. 저딴 증거 조작 아무 소용없어. 유진도 매섭게 쏘아붙였다. 이 아줌마 진짜 미쳤나 봐요.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잖아. 그때 김 관리인이 차분하게 USB 안의 파일을 TV로 연결했다. 영상에서 경민이 술에 취한 선희 손에 도장을 강제로 쥐어서 계약서에 찍게 하는 장면. 유진이 선희 몰래 돈을 들고 나오는 모습. 두 사람이 서로 통화하며 보험금 분배를 논의하는 녹음 파일 등이 잇따라 재생되었다. 여러 직원들은 분노와 경악에 소리쳤다. 저럴 수가. 어떻게 저런 짓을. 선희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난 미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진짜 괴물이야. 내 인생을, 내 명예를 다 망치려 했어. 경민은 땀에 젖은 이마를 문지르며 고함쳤다. 다 거짓말이야. 저 영상도 조작이야.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저 여자가 다 꾸며낸 거라고. 유진도 눈물을 머금은 채 비명을 질렀다. 난 그런 거 몰라. 내가 한 건 경민 씨를 사랑한 죄밖에 없어. 직원들과 관리인, 시장 상인들까지 사무실 복도에 몰려와 상황을 지켜봤다. 결국 경민이 선희에게 달려들려다 직원 둘이 와서 그를 붙들었다. 그는 이를 갈며 소리쳤다. 이젠 다 끝이야.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 미친 여편네야. 선희는 두려움 없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 내가 내 인생을 지켜낸 거야. 네가 아니라.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공허한 눈으로 선희를 바라봤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저 경민 씨랑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모두 망가졌어. 다 망가졌어. 몇몇 동료가 선희 곁에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았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진실을 알았어요.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김 관리인의 목소리가 메마르게 울렸다. 최경민, 한유진. 우린 경찰에 모든 증거를 넘기겠습니다. 선희 사장님, 당신은 용감하게 맞섰어요. 경민과 유진은 결국 굴복한 채 끌려나갔다. 선희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복도 너머에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마주 봤다. 세상은 오래 걸렸지만 마침내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법정, 그리고 추락의 순간 몇 주 뒤 햇살이 흐린 아침. 목포 지방법원 대법정. 법정 안은 침울한 공기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비교적 작은 도시이지만 이날만큼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대거 몰려 방청석이 꽉 들어찼다. 증인석에 선 이선희는 새하얀 얼굴로 손을 꼭 움켜쥐었다. 그녀 앞에서 피고인석의 최경민과 한유진은 잘 차려입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침착하게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 범죄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과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피고 최경민, 피고 한유진. 모든 사실을 솔직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녹음 파일, CCTV 영상, 장부 위조 내역, 보험 사기 서류 등 풍부한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다. 선희는 똑바로 경민을 바라보았다. 저는 남편을 30년 넘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와 사랑이 점점 거짓과 폭력으로 무너져 내린다는 걸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속이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자신과 내연녀를 위해 저를 없애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겠습니다. 경민은 결연히 고개를 들고 억울하다는 투로 외쳤다. 이건 다 오해입니다. 아내가 최근 정신적으로 불안했고 모든 게 과장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피해자입니다.
유진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울먹였다. 경민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저는 그저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랐어요. 법을 어길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 증인석에서 자녀들도 나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TV에 나온 영상을 보고 더 이상 눈을 감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이 고통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는 걸 진작 알았어야 했어요. 몇몇 방청석의 상인들이 눈물을 훔쳤다. 선희는 두 손으로 입을 감싸며 흐느꼈다. 이 모든 진실이 이토록 많은 사람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지는 현실에 멍해질 뿐이었다. 재판 내내 경민은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과 CCTV 영상, 위조된 서류, 보험금 이체 내역 그 어느 것도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피고는 오랜 기간 가족을 기만하고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했으며 배우자의 생명까지 위협한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회적 파장 또한 매우 큽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최후 진술 시간,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랬다. 저는 이 법정을 통해 그동안 내 인생이 지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두려움과 슬픔, 분노를 딛고 제 삶과 명예를 되찾고 싶어요.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최경민, 장기 징역형. 피고 한유진, 공범으로서 형량 선고.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피해자가 용기를 내길 소망합니다. 법정은 일순 침묵에 휩싸였다. 유진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고 경민은 무력한 모습으로 무너져 내렸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오랜 상처를 뚫고 나온 당당한 어머니, 여성, 한 인간으로서의 위엄을 되찾은 표정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 출입구에 모인 기자들과 상인들 그리고 가족들, 자녀는 울면서 선희를 끌어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이제 정의는 실현되었고 선희 인생의 새로운 막이 조용하고 단단하게 열리고 있었다. 명예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 목포 법원을 나온 그날. 선희는 낯선 해방감과 함께 한참 동안 고요하게 하늘을 올려다봤다. 법정 안팎엔 수많은 카메라, 시장 내 오랜 동료, 세월 동안 지켜본 이웃들이 선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들의 시선에 연민이나 의혹이 아닌 존경과 응원이 담겨 있었다. 관리인 김철수가 선희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이제 누구도 사장님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끝까지 진실을 지켜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박수와 인사를 건넸다. 선희 사장, 정말 존경합니다. 이젠 저희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선희의 두 눈은 어느새 붉게 물들었다. 복받치는 감정에 두 손을 모았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주 오랜 시간 만에 진짜 이 시장의 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떳떳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날 밤 가족들도 선희 곁으로 모여들었다. 딸이 눈물을 머금고 팔을 벌렸다. 엄마, 미안해요. 마지막까지 못 믿어드려서 죄송해요. 아들도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그리 대단한 분인 줄 이제 알았어요. 선희는 한 명씩 자녀들을 꼭 끌어안았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그러니 너희도 다시 용기 내서 서로 이해하고 우리 가족 진짜로 다시 시작하자. 가족들은 처음으로 오랜 대화와 웃음을 나눴다. 며칠 뒤 시장 내 큰 회의실. 오랜 논란 끝에 동료 상인들의 만장일치로 선희는 공식 대표이사 자리로 복귀하게 됐다. 재무제표 공개, 경영 투명 선서, 관리인 공개 회의제 등 새로운 원칙도 선포했다. 선희는 단상에 올라 당차게 말했다. 저는 지난 28년, 때로는 어리석게, 때로는 무력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타인의 손에 제 인생과 이름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저는 떳떳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누구도
어떤 미움도 저를 다시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상인들의 오래된 박수 소리, 첨예했던 모든 오해와 소문도 점점 사라져갔다. 이튿날 새벽 선희는 시장 개장을 직접 지휘했다. 활기찬 경매장, 땀이 밴 노동자들, 옛 동료들과 두런두런 나누는 인사말. 그녀는 손수 물고기 상자를 들며 새롭게 도입한 공정거래 정책을 설명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시장은 정말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곳이 될 거예요. 동료 직원들이 힘차게 호응했다. 네, 사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녁 모든 업무를 마치고 선희는 항구 끝 방파제에 홀로 섰다. 해질 무렵의 바람과 조용한 파도, 오랜 전쟁 같던 인생이 마침내 닻을 내린 기분이었다. 고통과 억울함, 배신까지도 내 인생의 일부였다. 그러나 그 나락 속을 지나왔기에 나는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힌 경영 위임장에 망설임 없이 사인을 올렸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대신하지 않는 독립. 하늘 끝에 붉은 노을이 번졌다. 선희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28회를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나머지 인생은 이선희, 내 이름 석자를 위해 온전히 살아내리라. 그 미소에는 긴 고통과 눈물 너머 새로운 새벽을 여는 강인한 빛이 서려 있었다.